같이 저거 할 거니까 자, 잘 필기를 해주세요. 한국문학의 2의 시 보충 프린트입니다. 자, 우선은요, 한시입니다. 한시. 되게 한시면, 자, 한시니까요, 되게 형식적인 특징으로 오원 절구 또는 율시,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오원 절구는 5글자라는 말이겠죠. 5글자. 자, 5글자. 그 다음에 절구면 4행, 율시면 8행.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면 자, 이렇게 되죠. 여기가 기, 승, 전, 결. 자, 이렇게 4단 구성에 자, 글자 수가 몇 개인가요? 글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죠? 자, 이렇게 5개의 글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기승전결의 4행이니까 얘는 오원절구다. 오원절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한시 같은 경우에 제목이 무어별로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무어별이에요. 제목이 무어별. 자, 제목이 무어별인데 별은, 여기서 말하는 별은 이별을 의미합니다. 무어니까 말이 없음이에요. 자, 말 없는 이별. 이렇게 제목의 의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말 없는 이별.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같이 아리따운 15살 아가씨. 자, 여기 나오는 15살 아가씨가 뭐가 됩니까? 시에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인같이 아름다운 15 아가씨를 이야기하는 누가 필요해요? 화자가 필요하죠. 자, 말하는 이가 필요할 거 아니니? 말하는 이는 이 시 안에 표현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자, 작품 밖에 나아가 이 15살 아가씨를 뭐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15살 아가씨를 관찰하고 있는 거고요. 이 화자는 관찰하고 있는 거고, 이 15살 아가씨는 사랑하는 임과 말도 못하고 헤어진 상태예요. 남 부끄러워서. 자, 이때는 실제로 남녀 7세 부동석 뭐 이런 식의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니까 대놓고 오빠 나 좋아 뭐 이런 얘기 못했을 거란 말이죠. 오빠 가지마 뭐 이런 거 못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남 부끄러워 말 못하고 헤어진 상황이야. 집에 돌아와 중문을 지치고는 그랬어요. 자, 여기 중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대충 양반집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집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대문이에요. 이리 오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문의 한쪽 편에 사랑채가 있고요.
다른 쪽 편에 행랑체가 있어요. 자, 가운데에 중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 규방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안방이에요. 그 다음에 한쪽 끝에 별당이 있어요. 되게 왜 드라마, 사극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별당 아씨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되게 결혼 전에 아기씨라고 하죠. 아기씨들이 살던 작은 규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안방마님. 자, 안방마님이 사는 곳이 규방이야. 그래서 안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랑채는 남편이요. 손님을 맞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는 사실은 외부 바깥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해요. 원칙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종들이나 노비들이 지내는 곳이 이제 행랑채고, 남편이나 손님들이 와서 머무는 곳이 사랑채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냐? 이해됐죠? 자, 요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기씨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중문에 기대해가지고, 떠난 임을, 자, 임과 이별하고, 이 떠난 임을 생각하면서 있는 상황인 거죠. 맞냐? 그죠?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백꽃을 비추는 달 마주하고 눈물 흘리네. 이렇게 돼 있어요. 백꽃이 이화를 말해요. 이화. 자, 이화는 무슨 색이라고 했니? 흰색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흰색이나 달이나 달도 결국에는 흰색이겠죠. 어두운 밤에. 그죠? 이런 색채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색채의 이미지를,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각적인 이미지를 이용해서 눈물을 흘리네 그랬습니다. 자,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키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맞아요 하는 놈들 딱밤 한 대씩 때려라. 내가 못 때리니까. 자,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을까요? 그러니까 화자가 아니지. 대상의 슬픔을 드러낸 거죠. 자, 대상의 슬픔, 정서를 심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겠죠. 이해됐냐? 그죠? 저 자는 새끼 저 깨워라 저거.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 이때 백꽃이라든가 달이라든가 요런 흰색의 시각적인 이미지가 화자의 감정을 심화시킨 게 아니고 대상의 감정을 심화시키고 있구나. 분위기를 더 괜히 좀 애절한 느낌을 갖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냐? 이해됐죠? 자, 뒷면으로 넘겨보시면, 자, 무어별 오원절구라고 했습니다. 몇 글자? 자, 절구, 자, 5글자, 4글자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지? 오원 5글자, 절구 사행. 자, 여기서 보면 서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 그 다음에 애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슬픔. 자, 슬픔의 감정이 좀 큰 것을 애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맞냐? 자, 그래서 주제는 임과 이별한 슬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인의 슬픔이 화자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화자가 아닙니다. 자, 사단 구성이라고 얘기했고요. 기승전 결의 사단 구성. 어린 나이에 아리따운 아가씨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이별했는데 집에 돌아와 중문을 닫고 달을 보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는구나. 자, 이것을 화자는 관찰을 한 거죠. 이해됐나요? 그죠? 자, 무어별은 말 못하고 헤어지다라는 의미이다. 규원, 자, 규방의 원망으로도 불리는 이 작품은 이별의 슬픔을 애틋하게 노래했다. 자, 가지 마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겠지. 같이 있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문을 걸어 잠그고 하염없이 달을 보며 눈물을 짓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맞냐? 맞죠? 이해되니? 자, 두 번째 시조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시 앞면 넘기셔가지고. 자, 시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니? 3장 6구 45자 내외.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종장의 첫 구절은 몇 음절? 그쵸? 3음절.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45자 내외라고 얘기했으니까 한시보다는 유연성이 있는 거죠. 한시는 5원, 예를 들어서 5원 절구다 하면 무조건 5 곱하기 4가 되니까 20자로 딱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조는 45자 내외라고 돼 있어요. 내외. 그러니까 조금 더 유연하게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한시는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시의 형식인 거고 우리가 그거를 우리식으로 만들어낸 게 시조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장 6구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첫 번째 줄이 초장이야. 두 번째 줄이 중장이에요. 마지막 줄이 종장이 됩니다. 그래서 3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요. 이와 우 훗날 일제 여기까지가 1구,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여기까지가 2구, 추풍낙엽에 여기까지가 3구,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여기까지가 4구, 천리의 외로운 꿈만 자 5구, 오락가락 하더라 6구. 자, 이런 식으로 이 구라고 하는 것이 의미의 뭉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미의 뭉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장 6구 자 45자 내외로 썼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천리에라고 해서 천리에 자 요 천리에 종장의
첫 구절은 몇 음보? 3음절. 자, 몇 음절? 3음절. 요런 식의 형식을 지켰다. 자, 형식을 지켰어요. 요런 식의. 그래서 시조는 정형시라고 하는 거죠. 맞니? 정형시라고 하는 거고. 자, 외제유를 가져요? 내제유를 가져요? 자, 정해져 있는 형식이니까 겉으로 드러나잖아. 그래서 외제유를 갖는다고 하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됐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요런 거 한번 봅시다. 자, 음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음보. 자, 음보를 한번 따져볼 텐데요. 얘 읽을 때 이와 우 뭐야, 무거워. 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니? 이화우 흩날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님 요렇게 읽겠죠. 자, 몇 음보? 4음보가 되죠. 그죠? 4음보. 글씨 안 보이니? 자, 대충 자, 이와우 흩날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님 이렇게 읽을 거란 말이에요. 추풍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는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읽기만 했는데도 어디가 강조되고 있니? 저도 나를. 얘는 어떻게 돼? 요 구절들은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요 구절들은 그러니까 빨리 읽겠니? 천천히 읽겠니? 천천히 읽어야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 구절들을 통해서 음보상 천천히 읽어야 되고 천천히 읽을수록 의미가 강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냥 읽어보면 이와우 흩날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님 추풍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는가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하고 나하고를 호흡만으로도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음보나 음수를 쓰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글자 수를 조율하거나 호흡만으로도 조율을 해서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 당연히 리듬도 생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느리게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 외로운 꿈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이때 외로운 꿈은 뭘 의미하겠어요? 화자의 그리움을 의미하겠죠. 자, 이 화자의 그리움을 얘가 원관념으로 놓으면 외로운 꿈이 뭐가 되겠니? 보조관념이 되겠죠. 자, 원관념 나오고 보조관념 나왔네요. 자, 원관념 나오고 보조관념 나왔어요. 그러면 뭐로 읽으시면 됩니까? 자, 원관념, 보조관념 이렇게 이어지는 거 비유죠, 비유. 자, 비유인데 비유 중에 뭐가 되니? 은유가 되겠죠.
자,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1대1로 대응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현상으로는 비유적인 표현 중에 은유법을 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맞냐? 그죠? 여기서는 화자의 그리움이죠. 여기서는 나가 나오잖아. 그지? 아까 앞에 시하고는 다르죠? 맞죠? 자, 뒷면 넘기셔가지고. 자, 강의 다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보충하세요. 자, 이와 후 흩날릴제는 평시조, 단형시조였고요. 애상적이었다, 감상적이었다 라고 표현하고요. 자, 연모의 정, 연모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연모, 사랑이에요. 자, 헤어진 임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었고요. 자, 아름다운 봄날에 이별했던 기억을 초장으로, 중장은 가을이 되어 더 그리워지는 거, 종장이라는 단어가 빠졌네요. 임에 대한 짙은 그리움,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자, 아까 본문에서 얘기한 거 보면 봄날에 이별했다가 가을이 되어서 더욱 그리워진 거 보니까 시간, 계절의 변화가 있니 없니? 있죠. 자, 시간의 변화가 있었던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제를 보시면 이별했던 기억,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인가, 재회하는 꿈 등이 섬세하게 그려진 작품이다. 이화우는 봄의 계절감과 함께 순백의 사랑이 배어있는 이별의 눈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화우가 아까 이화우가 어떻게 된다고 했니? 흩날린다고 했죠. 그죠? 이화우가 흩날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별의 눈물이 흩날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별의 눈물을 흘렸다가 아니고 이별의 눈물이 이 배꽃이 막 흩날리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내 슬픔도 막 그렇게 흩날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굉장히 격하게 표현된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봄에 이별할 때 굉장히 격하게 가슴 아파하면서 이별을 했던 거고요. 추풍낙엽은 자, 가을이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화자의 애절한 고독감을 드러내는 건데 모두 하강적인 이미지입니다. 하강적인 이미지, 슬픔의 정서를 강조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배꽃이 떨어질 때의 이별의 정황,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임과의 재회에 대한 염원 등을 여성의 섬세한 감각으로 그려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계량이 한번 떠난 후 소식이 없는 정든 임 유희경을 그리워하며 읊은 노래입니다. 임과 헤어진 뒤에 시간적인 거리감과 임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공간적인 거리감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적인 거리감은 봄에서 가을로, 그죠? 자, 공간적인 거리감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천리는 실제 공간적인 거리로 읽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적인 거리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심리적인 거리로도 읽을 수가 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시 마지막 시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사설 시조고요. 자, 우리 시가 시조의 마지막 형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사설 시조는요, 기존의 시조하고 똑같은 형식이긴 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얘를 기준으로 여기 요 한 칸 얘를 기준으로요. 여기 한 칸이 비어 있죠? 그죠? 자, 여기 한 칸도 비어 있죠? 여기 한 칸도 비어 있죠? 맞냐? 그죠? 자, 그래서 요 한 칸, 요 한 칸, 요 한 칸이 무슨 의미냐?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초장이 되고요. 여기가 중장이 돼요. 그러면 이 줄은 뭐가 되는 거야? 중장인 거예요. 중장. 이 줄은 중장이에 이어진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가 종장이에요. 그 다음에 종장의 첫 구절은 몇 음절? 한 다리. 이렇게 해서 3음절. 자, 되게 읽을 때 실제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읽힐 거예요. 자, 어이 못 오더냐? 무슨, 자, 다시. 어이 못 오더냐? 무슨 일로 못 오더냐? 자, 이렇게 되면 사음보어는 맞죠? 그런데 중장이 지금 두 줄로 이렇게 쭉 길게 이어져 있잖아요. 중장이. 자, 사음보로 읽을 수 있겠니? 없겠니? 당연히 사음보로 읽을 수가 없죠. 사음보를 이 중장 하나에만 2개, 3개, 4개를 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특정한, 자, 사설시조는요, 이렇게 특정한 장, 자, 특히 대부분이 중장인데요. 길게 느렸습니다. 자, 이거를 장형화 한다고 해요. 장형화. 왜 이런 장형화가 일어나느냐? 자,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여성들이나 평민들이 시조 활동을 하게 됐는데, 자, 시조를 쓰면서 소위 말하는 문화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문화 활동을 하면서, 자, 3장 6구 45자 내외로 말을 압축해야 되잖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 못하고 압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성들이나 평민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압축을 하지 않고, 자, 사설화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생동감을 키우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정서를 더 활발하게 드러내거나,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사설시조는 이렇게 장형화된 시조, 사설화된 시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충 설명으로
여기 좀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고전 시가를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고전 시가의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자, 고전 시가에서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외계어라고 생각되는 애들, 자, 대표적으로 외계어라고 생각되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아래야. 이 검은색이 어디 갔니? 어? 뭐숑? 그쵸, 비읍시오. 있구나. 자, 외계어라고 생각되는 애들이 자, 대표적인 게 점 아래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모 반치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자, 이거나 이거 이런 애들, 그죠? 얘를 순경음이라고 해요. 순경음, 비읍. 그 다음에 얘를 여린, 히읗.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또 지금 보면은 비읍시옷 여기 나오죠. 비읍시옷.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애들이나 비읍시옷, 뭐 기역 디귿,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을 어두자음군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애들을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읽을 때 특히 아레아 같은 경우는 첫 음절에서는 아 발음으로 읽고 그 외 음절에서는 으 발음으로 읽어요. 되게. 그 다음에 반치음은 묵음이 되거나 시옷으로 남거나 순경음도 묵음이 되거나 비읍으로 남거나 여린 이웃은 대부분 묵음으로 사라졌어요. 그냥 소실됩니다. 음가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어두자음군들은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자, 이런 식의 어두자음군들은 뒤에 음가 있죠. 뒤에 음가. 그죠? 이 뒤에 음가를 된소리로 읽는 거예요. 이 뒤에 음가를 된소리로 읽어요.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만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어떻게 해석하면 돼? 쌀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맞니? 자, 그래서 얘가 아레아가 첫 음절에서는 아 발음으로, 둘째 음절에서는 으 발음으로,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음가를 된 소리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냐?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표기법. 자, 대개 보면은 연철 표기라고 했어요. 연철. 자, 이어적기라고 하는데 소리 나는 대로 이어서 적었습니다. 대개. 그러면 실제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구절은 이어적기가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어적기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뒤에 표현된 얘를 이어적기로 바꾸면은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종성의 리을이 초성의 리을로 가고
그거를 표기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 웬만한 내용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전시가 무조건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최소한도의 것을 외워서,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 외워서 외계어로 표현된 것 같은 고어 표기들을 읽어보면 약 60% 정도는 해석이 돼요. 대충 우리말이기 때문에. 아셨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만 외우는 거예요. 알았냐?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자, 현대어 풀이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이하여 못 오시나요? 무슨 일로 못 오시나요? 당신이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쌓고, 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그 안에 당신을 결박해 놓고, 자, 결박을 한 다음에 쌍배목 외걸쇠 용 거북 무늬가 있는 좌물쇠로 꼭꼭 잠가 버렸습니까? 어찌 그리 안 오십니까? 자, 앞에서 했던 얘기들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니? 어찌 그리 안 오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어찌 그리 안 오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한 달이 30일이니 날 보러 올 하루도 없습니까? 자, 강의를 녹화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의 전문 용어를 쓰지 못하겠고요. 왜 안 오세요?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전문 용어를 쓰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자, 내용은 이해되시죠? 그죠? 자, 뒷면 넘기셔가지고요. 자, 사설 시조였고 과장을 했대요. 자, 진짜 말 그대로 성을 쌓고 그 안에 담을 쌓고 그 안에 집을 짓고 그 안에 뒤주를 놓고 그 안에 또 궤까지 놓고, 궤는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상자가 아니에요. 뒤주는 좀 더 큰 거야. 그 왜 사도세자가 왜 갇힌 그 것이 뒤주였잖아. 거기에 또 심지어 자물쇠까지 잠가서 결박이 돼 있어서 나를 만나러 못 오는 거냐라고 표현한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과장법이자, 자, 결박되어 있는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점강법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뭐냐면 결박의 정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점층된 거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이렇게 갇혀가지고 나한테 오지 않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장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 구속하고 있는 규모의 형태로 봤을 때는 점강법, 결박의 정도로 보면 점층법,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미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주제로 삼았고요. 자, 초장, 중장, 종장에서 중장이 길게 느려졌어요. 그래서 얘를 사설 시조로 읽어야 되는 거고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의문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상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장되게 의문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해도 되죠. 그 이유는 애절한 그리움과 원망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특징 쭉 나오고요. 참고해 두시고, 서리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임에 대한 원망을 강조했다라고 했는데, 날 보러 올 하루가 없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서리적인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있는데 왜 안 와? 땡땡땡땡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죠? 자,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네가 안 와서 나 죽고 싶어. 나 지금 막 싶어서 뭐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뒤에 작품 감상을 각자 읽고 정리해 둡시다. 아시겠죠?